잠깐 채팅창을 보면 오늘은 그렇게 많이 없으시네요. 질문이. 네,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금리차 얘기를 저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침체가 온다. 뭐 이런 얘기 계속 있었던 거고 그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들은 여러 가지로 뉴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결국은 주식은 화랑이잖아요. 지금 현재 화랑이라는 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뭐 빅테크만 상승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익스큐즈를 하지만 어쨌든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빅테크 안전자산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럼 그거에 대한 이유를 블루밍 비트 여기 뉴스에서 이제 썼더라고요. 저 제목은 그냥 블루밍 뉴스에 나온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뉴스를 조금 더 그냥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해보면 내려가야 되는 이유, 경기 침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원에 출석했었어요. 해서 계속 2회 이상 금리 인상하겠다고 선언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희생해서라도 인플레이션 억제하겠다. 결국은 뭔가 하락을 하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매파적이 되면은 결국 금리가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금리가 상승을 하면 기업들은 자본 조달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가게들은 이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비가 줄게 되고 소비가 줄게 되니까 생산은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침체 국면 들어갈 거야. 이게 이제 침체 시나리오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 규모 감소하고 지금도 계속 이제 말 나오듯이 그 장기채 가진 것들 계속 손실 나고 그러면서 이제 신용 경색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 그다음에 5월 달에 뉴욕 연방은행에서 나온 경기 침체 확률은 70.8%였대요. 그 뭐 골드만은 뭐 35였다가 25로 내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뉴욕 연방은행에서는 이렇게 추정을 했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금리차 역전되면 경기 침체야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는 그죠? 근데 그 거기서 두 번째 여기 뒤에 보면 주식시장은 기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를 비켜갈 수도 있어. 이번에. 그러면은 그 경기 침체 비켜갈 수 있는 요인은 뭐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고용이 탄탄해. 그래서 50년 만에 최저치야. 그 다음에 AI 생산성 향상돼서 인플레이션 없이 잘하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코로나 보조금 지금도 아직도 5천억 달러는 아직도 남아있어. 초과저축액이. 그래서 아직 소비가 죽진 않을 수 있어. 이것도 아까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5월 추정치래요. 그리고 여기 PC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소비도 계속 유지되는 거 보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지난주에 나온 주택 공급 부족 부분 때문에 가격도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되고 있어. 가격이 폭락 안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이번에는 비켜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된 것 때문에 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여기 AI 하나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언젠간 없어질 것 같거든요. 예, 다 끝나면. 그래서 결국은 저는 지금 있는 장단기 금리 역전은 시장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채권 시장이 왜곡돼 있다. 금융 시장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왜곡된 채권 시장 때문에 침체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곡된 그러니까 고정금리 장기 대출이랑 낮은 예금금리들. 그러니까 고정금리 장기 대출이라는 게 장기로 이미 예전에 1%대 해놓은 게 계속 깔려 있으니까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도 아직은 괜찮은 거고. 근데 시간이 계속 고금리로 계속 냅두면은 어느 레벨에 가서 리파이낸싱, 그러니까 재조달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에 금리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금리 인상하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은 계속 옛날에 낮춰놓은 대로 그대로 있다가 여기서 확 낮췄을 때 금리를 낮췄을 때 리파이낸싱 하면은 낮은 금리로 되니까 얘네들이 임팩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나? 라고 할 정도로. 근데 이거를 관리를 해서 이렇게 그 시기까지 맞출 수 있냐? 아무리 페드가 뭐 정보를 많이 가지고 한다고 한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를 비켜갈 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50대 50인 것 같아요. 근데 이 50대 50의 가정도 그럼 이렇게 비켜가려면 어떤 가정이 필요한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냥 기업 실적, 그 다음에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없어야죠, 알겠죠? 그 다음에 페드의 지역은행 관리 역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문제 분명히 발생할 것 같거든요. 예. 지역은행 중에 한두 개는 또 문제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왜냐하면 금리 5.5
지금 장기채 금리가 안 올라와서 그나마 덜한 거지 장기채 금리까지 올라와 버리면 진짜 평가손들은 장난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곡시키고 있는 게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BTMF 같아요. 이게 추정이에요.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그냥 저의 추정이라서 그냥 뇌피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BTMF라는 게 결국 뭐냐면 뭐 그냥 지금 장기채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1%짜리 장기채였는데 1%짜리 장기채였는데 지금 4% 돼버렸으면 3%잖아요. 여기서 3% 차이가 나니까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10년짜리면 30%, 듀레이션 좀 짧으니까 뭐 20%라고 쳐주면 20, 30% 깨진 거거든요. 그러면 20, 30% 깨졌는데 20, 30% 깨진 상태 내에서 시가평가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태 내에서 BTMF라는 프로그램을 가져가서 여기한테 이게 지금 BTMF가 뭐냐면 그런 뭐 중소은행들이 페드에 가서 나 지금 80으로 막두막 그러니까 시가평가로 80인 채권이 있는데 이거 액면가 100이니까 나 100 빌려줘. 그러면은 이걸 담보로 잡고 100을 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시가평가라면 20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근데 안 없어지고 100을 빌렸으니까 결국 이 차이만큼이 결국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유동성이 계속 풀리니까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서도 결국 여기서 유동성을 안 풀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못 올라갔죠. 결국은 은행이 망하면서 시정이 문제가 발생했을 테니까. 근데 이거를 BTFP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로 유동성을 풀어서 시장이 금융기관이 문제가 안 생기게 발생을 해주니까 주가도 다시 상승하고 경기도 어느 정도는 막아주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유동성을 풀고 있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부채한도 협상하면서 영래포액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영래포에서 빠져서 이게 그 새로 발행하는 트레저리를 사줄 거야. 그런데 그게 지금 실제로 어느 정도 워킹을 해서 단기 금리가 그래도 그렇게 너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죠. 근데 그래도 실제로 물량 공급이 계속 늘어나니까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파월이 계속 50bp라고 얘기하는데 못 올라갈 수는 없죠. 올라는 가죠. 그러니까 단기는 이제 두 달이고 페드가 정한 대로 그냥 점 찍으면 올라가는 거니까 그 올라가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은 단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올라가고 장기 쪽은 이렇게도 계속 담보대출해서 로스카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장기 금리는 그대로 고정돼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는 계속 벌어지고 이 상태가 계속 가는데 그러면 얘가 풀로 차서 여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대형 금융기관으로 넘어가거나 또 M&A를 시키겠죠. 그러면 대형 금융기관 거는 안 받아줄 거 아니에요. BTF. 너는 돈 있으니까 니네 돈으로 해. 그러면은 결국은 일부 매도가 나오고 그러면 장기금리가 올라가고 뭐 이러면서 차트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얘네를 쉽게 장단기 금리차를 다시 줄일 만한 또 임팩트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근데 시장의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물음표를 던져보면 이거 그냥 금융기관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래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됐죠. 왜냐하면 금리 올라갔으니까 지금 영래포에 넣어놓은 이런 자금들이 거의 5%대 자금들로 이자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 주식도 물론 오른 것도 있지만 이자 받는 게 더 크거든요. 부자들 주식보다 무조건 채권이나 이자 받는 거 원금 보장되는 것들을 주로 한단 말이에요. 큰 돈들은. 그러면 그 돈들이 계속 커져가고 있잖아요. 금리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들에 대해서 돈이 어떻게 되면 더 풀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픽스 인컴으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돌고 돌면은 진짜로 그냥 돈 찍어서 뭔가를 부양할 수 있는 나라는 진짜 안전한 거죠. 계속하면 되니까 이대로. 그리고 시간을 벌면 되니까. 80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80짜리도 어쨌든 10년 지나면 100이 되니까. 그래서 막토막으로만 내가 인정해주고 얘가 그 사이 동안에는 그거에 대한 이자만 내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자 차이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간을 뒤로 밀어주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고 그 현상들이 계속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BTFP가 계속 증가하는 이 부분도 물음표요. 이게 증가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그 SBB잖아요. SBB 사태로 한 다음에 좀 조용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각도가 이 정도면 가파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느 은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어느 은행인가 지금 계속 담보 넣고 돈 페드에서 빌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80 넣고 100 빌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 시가평가를 해서 팔았으면 다 팔고 마이너스 20 하고 80에 대한 걸로 해서 원리금 상환하던지 뭐, 그러니까 디파짓 빼가면 돈 줘야 되거나 뭐 이럴 텐데 그런 것들을 막고 그냥 넣어놓고 100 빌려가가지고 80 넣어놓고 돈 빌려가서 80, 100 가져간 걸 가지고 다시 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80만 빌려주고 20은 손실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 손실 처리 안 하고 이연시켜버리고 있는 거고 이자만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증가하는 것도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50% 이상
강하게 매수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한다라고 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슈가 있다. 장기 쪽은. 그리고 단기 쪽은 그냥 페드가 얘기한 대로 계속 올리면 올라가는 거죠. 뭐 따라서. 그러니까 장기는 올라가고 장기 쪽은 계속 매수세가 없다고 한들 매도세가 아예 없는 거죠. 신규로 발행하는 거 장기채들은 지속적으로 발행은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물량들은 이제 증권사가 이제 보험사나 은행들이 장기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롤오버를 하면서 계속 만기되는 거를 채워놓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서 그 수급은 어느 정도 맞춰서 그건 계산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이제 그 금융기관들끼리 싸움이지 이거가 실물 영향에 주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물에 영향을 주는 건 오히려 주가 오른 게 더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이런 거 BTF 올라가는 것들은 이런 거 지역은행 ETF들이 벌써 지난주만 해도 9.7%가 빠졌거든요. 그러면 뭐 은연중에 지역은행 부실 어느 정도는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보고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롱으로 지르기도 좀 부담스럽고 또 그렇다고 뭐 숏으로 지르기에도 부담스럽다. 왜냐면 뉴스상으로 보면은 매도 치기도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자기 이제 리스크 애프타이트에 따라서 어느 정도 포지션들을 구축해서 가져가야 되겠다. 없으면 또 포모니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고스톱 치셨어요. 러시아 전쟁은 끝난 거라고 뉴스상에서는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그 재민님은 이제 더 격해질 거다라는 표현보다는 내부가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일단은 푸틴 좀 이게 가오가 빠졌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누가 진짜로 세력을 잘해서 정치 세력들이 이 정도면은 누구랑만 잘 붙으면 뭘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용병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본토 그 군대가 채워주고 있지 못하면 결국은 우크라이나나 서방에서는 무기나 뭐 이런 걸 더 집어넣어줘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또 더 보조를 해줘가지고 러시아를 더 밀어붙인다 뭐 이런 식이 되게 되면은 이제 전쟁은 이제 더 복잡한 양상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은 이제 그때 러시아 막 터졌을 때 저렇게 해서 진짜 군대가 없어서 털리는 거는 푸틴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니까 막 다른 나라들한테 부탁해서 친한 나라들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군대를 받거나 이러면 이제 완전 전 세계 막 복잡해지고 이러면 진짜 머리 복잡해지겠다 막 이랬는데 이랬는데 그냥 뭐 그냥 일요일 날 끝나버려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끝나서 이게 역시 준비된 쿠데타는 아니었나 보다. 그냥 자기 살려고 한 쿠데타였나 보다. 뭐 이런 그냥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네, 아리치콜린 이번에도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극우 국좌 뭐 이런 걸 떠나서 푸틴의 친 푸틴 그다음에 반 푸틴 세력이 뭔가 내부적으로 이슈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은 걔네들 중에 배신하는 애들이 나오면 얘는 우크라이나나 서방이랑 하면서 옛날에 뭐 러시아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 분해되는 것처럼 해서 러시아도 또 뭔가 또 이제 뭐 이상한 이벤트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뭔가 이제 이벤트들이 있을 것 같고 어? 죄송합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됐죠? 잠깐만요.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일단 왜 이게 기가 없어졌는지 잠시만요. 다시 붙일게요. 일단은 그거는 다 했으니까 내용은 그 다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좀 이따 이제 써서 하는 거 할 때.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그 러시아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물음표일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말부터 기업 워닝인데 AI가 50% 매출 더하는 부합할지 네, 저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AI들이 정말로 엔비디아나 이런 데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부합하냐 안 하냐는 거는 저는 엔비디아는 이번에는 부합하겠죠. 예, 부합 못하면 걔네 수 걸리니까. 그래서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200배는 좀 너무 200 P200 뭐 100 이런 건 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같이 베팅을 해주기에는 그냥 안 해주고 그냥 지나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밌는데요. 이스라엘 내부 테러. 이스라엘하고 또 사우디하고 또 뭐
이란하고 막 다 여러 군데가 또 막 섞이고 있어가지고 그쪽은 계속 복잡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종목별로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이님, 은행 신용 안 터지고 버티면 기업 최저치 스프레드 침체 가까워지면 단기금리 내려가면서 금리차 역전 해소되는 게 반백된.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 은행권의 문제가 뭔가 썸띵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해결하느라고 낮춰주고 뭐 이러면서 돌아가는 건데, 예. 그래서 어느 정도를 이게 버틸 수 있는지, 예. 그게 이제 좀 이제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시간. 얼마나 이제 버틸 수 있는 증거금 관리, 자금 관리를 잘해야 버틸 수 있지. 아무리 이제 플러스로 돌 거야라고 베팅을 해놨어도 그 버티다가 이제 증거금 못 내면 반대매매 나가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2621 JP 사는 거, 네, 좋은 베팅인 것 같아요. 그거. 이 예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진짜 뭐 안전자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나로 바꿔서 미국 국채 사는 이런 것들은 아주 뭐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돈을 벌진 않겠지만 혹시 만약에 침체가 돼도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라 그래서 올라올 거고 그러면 되게 편안하죠. 예, 할 때. 예, 그런 것 같아요. 시장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잘하는 PB들이 잘 이제 선택해서 알려주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제 투자자들이 해주겠죠. 그래서 거래가 된다.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 제가 해외 채권 부분 된 것들을 자꾸 이제 이 매번 이제 매매하는 것들 새로운 종목들 나온 것들을 제가 이것들 하다가 그냥 안 한다 그랬었거든요. 안 한다고 이제 원래 이제 연합에서 얘기했던 건데 하기 시작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의외로 이 종목들 순매수하는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보시다시피 이건 새로 들어온 거예요. 이거 단타 치는 게 아니잖아요. 1300만 불이. 예, 이거 130, 150억이에요.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런 종목을 기관이 샀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기관 연기금 이런 데는 이렇게 예탁원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이거는 그냥 국내 증권사 쓰는 개인이거나 법인이거나 이런 데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런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머니예요. 새로 들어오는 것들은 스마트머니에 산 거라고 봐야 돼요. 이런 것들도. 이런 것도 매도가 없잖아요. 예. BTI 뭐 이런 것들. 그것도 금액이 1000만 불 이상이면 이거는 큰 손이죠. 예. 이렇게 샀다 팔았다 많이 하는 것들은 이건 뭐 그냥 막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뭔가 이걸로 뭔가 인투이션을 받기는 어려운데 새롭게 탑 12로 들어온 것들 중에서 매수만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타이밍이나 로직이나 이런 게 펀더멘탈도 딱 맞고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거 처음 들어온 다음에도 이거 되게 괜찮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걸 하는지를 보고서 내가 어떤 참고를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외계인님, 오프라인 강의. 네, 지금 실버님이 그 파생상품 존 헐책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끝나고 남은 여러 가지 얘기들은 그냥 하고 있어서 어저께 한 10명 정도 모여서 했고,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릭스 안에서 지금 있는 그 유료방 같은 경우는 타이트하게 한 4명 정도가 질문에 답을 해주는 그런 책이나 이런 파생상품 관련해서 그런 방으로 모집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 방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에도 참여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오프라인 쪽으로 와서 들으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이어가지고 저희가 약간 스타디예요. 뭐 강의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그 실버님이 강의를 해주시지만 얘기하는 건 좀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뭐 이것저것 뭐 얘기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매크로님, HY는 이번 년 리파이 많다고 해도 시에로와 PDF는 유동성이 줄어 수요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24년도부터 고금리 리파이난 대수들이 많아질 거고 PDF는 PEF를 스폰서로 뒀는데 최근에 PEF 드라이 파우더가 많이 쌓여 있어서 이쪽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제가 잘 이해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에치웨가 하이힐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리파이낸싱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버티고 있는 거 맞는 것 같고요. 저도. 근데 시에르나 PDF 같은 경우는 결국은 수요가 지금은 없죠. 누가 거기다 돈 넣어줄 때 별로 없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리파이낸싱 물량이 분명히 나올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보는 거는
그 기간에 맞춰서 11월이라는 거가 그냥 걔가 나온 게 아닐 거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비슷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니까 애들이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거 계산하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쯤에 가서 결국은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하니까 그때 가서는 금리를 낮춰주면은 시간을 그냥 버는 꼴인 형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가서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서 금리를 잘 조절해서 데이터가 잘 나와서 아, 인플레이션 없어져서 금리 조금씩 내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기도 어느 정도 부양되고 인플레이션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가는 상태로 쭉 내려갔을 때 리파이낸싱 타이밍하고 딱 맞아요. 그러면 이제 경착륙 아니고 연착륙으로 잘해서 잘 넘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해피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저는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과정 중에서 하나라도 걸리면 문제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 과정들을 다 맞추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크로님은 실제로 약간은 CLO나 PDF들도 잘 아시는 분이신 것 같네요. 근데 저 부분이 실제로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시킨다기보다는 금융기관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부분이 결국 금융기관에 영향을 주고 금융기관에 영향을 줘서 그 상당히 금리 차에 영향을 줘서 정상화되고 하면서 조금 몇 개 은행들 좀 망하고 그러면서 그냥 또 M&A 당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몇 개 또 JP가 인수하든 또 누가 또 인수하겠죠. 그러면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제일 좋게 흘러가는 방향대로 보는 게 가장 포지티브하게 볼 때의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식을 없애는 것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 포지션 가져가는 것도 불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일단 추세가 걸려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해서 예, 올라가면은 이게 그 숏 치고 있다가 깨지는 건 이거는 또 멘탈이 아주 나가니까 그래서 숏은 굉장히 타이밍 좋게 잘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이미님, 네, 지난주에 니케이 조정이 있었고 항생, 네, 완전히 꺾였죠. 그게 결국 이제 항생이나 일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거죠. 혼자 자꾸 돈 금리 낮춰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는 경기가 나쁜 거고 경기가 나쁘니까 돈을 풀 거라는 것 때문에 원래는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져야 되는데 미국 방식으로 따지면 근데 돈을 푼다 그래서 그 나라들은 경기가 나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어렵죠. 주가를 상승시키기가 실적이 나쁜데 계속 상승시키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 같아요. 인도 인도 관련해서도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코덱스나 이런 삼성도 그렇고 인도 세미나 굉장히 많이 열고 있고 계속적으로 인도 좋다 그러면서 계속 세일즈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그 세일즈가 타이밍이 잘못된 타이밍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미국이 중국 다음으로 인도로 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들에 대한 반영 부분이 얼마나 됐냐라고 생각해 보면 뭐 그럭저럭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이미님처럼. 그래서 일단 뭐 포트폴리오 상으로 따져서 어느 정도 조금씩 해서 이제 넣어놓는 건 상관없지만 뭐 이렇게 확 베팅해 놓는 거는 저 50대 50 안에서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주식 50이면 주식 50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인도, 일본, 중국, 미국, 뭐 한국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얼로케이션을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가 적절한 거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어차피 차트 보고 2, 3일, 3, 4일 뭐 길면 일주일 롱숏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어나더 스토리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식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자기 성향에 맞춰져서 선택해서 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매크로님 말씀하신 하이힐드나 시에로나 CDO들 같은 경우 실제로 리파이낸싱 스케줄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뭔가 레포트나 이런 게 있으시면 한번 홀릭스 방에서 공유해 주시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케줄들이 솔직히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러프하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에서 그걸 또 찾아봐서 분명히 매매하는 애들은 선물로 어느 정도는 이제 포지션들을 테이크를 하니까 그런 걸 거꾸로 좀 이제 알아가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 트레이딩 할 때 걔네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이번 주도 성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